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찬수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오늘 좀 전에 대표 경선 본선행 티켓을 잡은 3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야, 소용돌이 치는 어떤 여야 정당의 표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발제해 오신 두 내용 중에서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민주당 컷오프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관심이 부어진 당대표 선거, 1강인 이재명 의원 외에 남은 본선행 티켓 2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심사였는데 박용진 그리고 강훈식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인데, 네. 그나마 2, 3위가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민주당 경선이 가장 좀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는 구도로 이제 잡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은 이른바 97세대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생, 90년대 학번. 그렇죠. 그래갖고 네. 이제 세대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세대 교체 기치를 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어대명에 반대하는, 즉 어떤 이재명과 비명의 이제 주자 2명이 2, 3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단일화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세대 교체와 그리고 친명과 비명의 어떤 대결,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이런 걸 조사하면 대개 1위야 그렇고 2위가 박용진 의원, 3위가 강훈식 의원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와 딱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왜 어대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또 확대명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다.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된 걸 보면 2, 3위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또 단일화를 한들 과연 이재명 의원을 꺾을 수 있을까? 이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색하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강훈식 의원이 그동안에 컷오프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마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사이에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단일화 되는 쪽에 좀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일단 세대 교체라는 같은 명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훈식 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난 대선에 지내긴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과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이번에 최근 유세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 쪽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어대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대명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싸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포인트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대명에 반대하는 기치를 갖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치라라는 비명 쪽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두 사람한테 압력이 이제 쏟아질 거고, 그런 압력과 또 두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세대 교체하는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려면은 나눠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단일화 쪽 가능성이 높다. 예, 그쪽에 좀 걸겠습니다. 네, 점점 더 이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명으로 압축된 최고위원 선거 본선 명단도요.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이렇게 4대 4가 됐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명계가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이뤄질 경우에 당권 레이스에 또 변수가 생길지 이것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4대 4인지 5대 3인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애매하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가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이제
그 어떤 분류법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대략 한 4대 4라고 쳐도 저는 오히려 이제 비명 쪽에서는 약간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그 본선에 오른 반면에 네. 친명 쪽에서는 역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최고위원 경선도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 하에서 치러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8.15 때 특별사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이미 뭐 8.28 전당대회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친문 세력이 일부 결집한다고 해서 이 어대명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를 깨트리기는 쉽지 않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안 될 가능성 저는 극히 낮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대명이라는 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이고 다만 되더라도 얼마만큼의 지지로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최고위원이 한 4대 4 정도로 갈렸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어대명이란 기류에 반대하는 그렇게 가서 안 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민주당 내 상당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어쨌든 1,600만 표를 지난 대선에서 얻은 이재명 의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쪽의 세가 점점 불어나는 형국인 건 맞죠. 다만 이것이 주류가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우선 검찰 수사가 있고요. 검찰 수사 자체보다도 그게 여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친문이 지난 5년간의 당 주류였지 않습니까? 친문이 주류였던 것은 노 대통령 죽음 이후에 어떤 정치적 명분을 확실하게 틀어주었기 때문에 장기간 주류로서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직 친명은 그런 정치적 명분을 확실하게 잡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이견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계가 앞으로 전당대회 거치면서 확고한 당주류가 될 것이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당권을 쥘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당권은 주겠죠. 주겠지만 그게 얼마나 주류가 될지는. 확고한 당권일까라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전대 이슈를 덮어버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입니다. 당대표를 비판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된 초유의 상황이 지금 여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향해서 윤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윤심은 다르다. 이런 언급을 해왔었는데 문자 내용을 보니까 윤심을 몰랐던 건 이 대표가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심을 몰랐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대통령하고 직접 싸우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대통령은 좀 중립적으로 묶어두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였지 사실은 이게 윤리위에서 당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리고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대통령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윤리위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미 윤핵관을 통해서 그 당 윤리위원들은 대통령의 마음도 그쪽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내렸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럼에도 대통령과 직접 싸우지 않은 것은 지금 어쨌든 집권 초기인데 집권 초기에 누구든 대통령하고 직접 맞서 싸우는 거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네. 윤 대통령의 마음은 뭐 이준석 대표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같은 그렇죠. 의견이시죠? 아니 뭐 저도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그 했던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죠. 네. 비서실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박수영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권유를 해서 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네. 뭐 그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준석 대표가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대응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분리 대응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그 사실 이 사태를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마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판단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중립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뭐 크게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던 있기 내용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일단 뭐 약간 외곽을 도는 쪽으로 그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 또한 전략적 대응이고 장기전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그리고 이 내용을 다뤘는데 궁금해서 두 분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출입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가까운 예. 거리에서. 그런데 예. 굳이 그 스마트폰 화면을 노출한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받느냐? 저는 그냥 부주의라고 봅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부주의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1시쯤에 받은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네, 네. 4시에 확인을. 그런 거를 이제 했더라고요. 4시에 그럼 왜 뒤늦게 확인을 하냐? 그거는 거기에 뭐 강기훈과 함께라는 부분이 있죠. 예. 아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보내려고 본 거지 앞에 내용을 보려고 그 시간에 열은 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실수. 판단을 하거든요. 라고. 실수보다는 부주의. 부주의.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이 사실 그동안에 이 고위 당직자나 뭐 이런 걸 별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물론 주의를 기울인다고 기울였겠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보내야지 하고서 열었는데 그 위에 것이 화면에 찍힌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 예, 기자님도. 뭐 저도 이게 뭐 의도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예. 이건 진짜 저 권성동 의원의 부주의 또는 실수, 권성동 의원의 잘못이죠. 권 의원이 전혀 노출되리라는 생각을 그 순간은 잠깐 못했던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은 이건 권성동 의원보다도 사실 윤 대통령의 훨씬 큰 타격이거든요. 그 문자 내용을 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지금이 경제도 안 좋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준석에 대한 저런 얘기만 하고 대통령 도대체 왜 사적인 저런 게 정치적인 싸움에만 이렇게 골몰하나라는 생각을 당장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공개한다? 그거는 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같은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권성동 대행이요. 이번도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또 벌써 3번째 사과를 하면서 리더십이 또 흔들린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조기 전대로 나왔는데 또다시 이게 수면 위로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조기 전대론 포함해서 리더십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요. 사실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는 권성동 대표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했는데 그게 본인 탓으로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적어도 뭐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 권성동 대행이 사의 표명을 했었던 게 맞다. 근데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 그렇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권성동 대행은 이제 사과로 넘어가려고 하고 뭐 오늘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권성동 대행을 격려를 했더군요. 네. 뭐 그거는 그냥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과거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본인의 거취 표명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고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이 아니면 이제 뭐 비대위 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나 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사퇴할 가능성 없죠.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사퇴할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거기에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뭐 다들 뭐 이준석계로 분리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버티면 이게 최고위원회가 무너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조기전당대회로 가기가 어렵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아마 권성동 대행의 그 리더십은 뭐 상당히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대위로 또는 조기전대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했고 그 정치를 당내 사정을 잘 안다고 하면은 권성동 그 대표 대행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믿고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밖에 없는 거거든요. 권성동, 장제원 씨 등.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자기가 그만 안 두니까 6개월 뒤에는 이제 당 대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더 쫓아낼 수도 없다면요. 경찰 수사를 통해 갖고 진짜 성상납 혐의가 확인되거나 하면은 이제 뭐 출당이라든가 그런 중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면 방법은 일단 그냥 수습하고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내년 5월까지 대행 체제를 그냥 가려고 했던 게 권성동 대행의 생각이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당내 인사들이 야 권성동 체제 갖고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회의감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이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 권성동 대행이 가기는 전 힘들다. 굉장히 계속 그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을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거꾸로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나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날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또 한번 요동칠 거고요. 예. 만약에 경찰 수사가 뭐 이준석 대표를 기소하는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또 애매해요. 그러면 내년 1월 초에 이준석 대표 복귀할 거 아닙니까? 네. 6개월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권성동 대행 권성동 대행은 원내대표에 전념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또 복잡해져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서 복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에 새로운 불씨가 던져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또 다른 혼란이 생기죠. 예, 위원님은 그러면 지금 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전망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아마 경찰이 무리하게나마 그래도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또 반격을 받겠죠. 예. 어? 이번에 대통령이 뭐 내부 총질 어쩌고 한 게 결국은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 아, 그럴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하게 기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준석 그에 대한 대표의 여론이 반응과 또 여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한 기소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뭐 무리한지 안 한지는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전 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기소를 못 해갖고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당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는 이건 최악이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맞는다?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이미 루비콘 강은 걷는 거고 그렇다면은 경찰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읽는 그런 어떤 저거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기소할 것이다. 라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사를 해갖고서 뭔가를 찾아내겠죠. 저는 네. 예. 거기에 경찰의 사활을 지금 새로 이제 윤희근 경찰청 후보자가 이제 차기 경찰청장이 될 텐데 아마 첫 그 과제가 바로 그걸 겁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혐의를 확고하게 찾아내갖고서 네.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그 경찰청 후보자에 대한 권력의 신임을 어떤 가늠하는 하나의 첫 번째 잣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필사적으로 경찰은 달려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8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김혜경 씨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거 뭐 발표하겠다 지금 경찰이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뿐만 아니고 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8월 28일 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그 사법적 리스크에서 민주당 전체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죠. 근데 그게 뻔히 보여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 늪에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그 대통령 문자 공개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대통령도 인간인데 뭐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냐. 그 속마음이 뭘까? 사실은 그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운영하는 핵심 포스트인데 여당 원내대표에게 얘기할 게
저라면은 당연히 그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야 국회에서 경제 입법 이런 걸 빨리 해갖고서 좀 정부 지원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준석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의 속마음은 경제보다는 이준석이 중요하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었습니다. 이재명 늪에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의 속마음은 경제보다 이준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